자,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법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등감에 벗어나면 자존감은 높아지죠, 그죠? 자, 우선 1번 생각과 대화 속에서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보면 난 못났어, 난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난 왜 이걸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지, 왜 나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하지, 왜 나는 내 주장을 잘 못할까, 뭐 이와 같이 이제 마음속에 나는 왜 안 되지 못할까 남들과 비교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이제 자기 비판이라고 그래요. 파괴적인 자기 비판.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 대화. 그러니까 내 앞에 똑같은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생각하면서 잘 될 거라고 대화하는 거죠. 자,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어. 오늘 네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야. 오늘 회사에서 하는 미팅도 잘 이루어질 거야. 오늘 네가 하고자 하는 그 강의도 최고의 멋진 강의가 될 거야. 너는 모든 재능을 타고났어. 너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잖아. 너 자신을 믿어봐봐.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아침에는 긍정 대화를 이렇게 이제 잘 할 거라고 긍정 대화를 해주고, 저녁에는 또 이제 감사의 또 대화를 해주는 거죠.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낸 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은 것도 참 잘했고, 회사에 가서 네가 먼저 커피를 타서 회사 직원들한테 커피 봉사를 한 것도 참 잘했어. 그리고 네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한 것도 참 잘했어. 너는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점심을 친구들과 맛있게 먹은 거 참 잘했어. 뭐 이렇게 이제 그날 잘한 걸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어쨌든 입으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말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내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절대 긍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말을 할 때도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단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저는 절대 지각하지 않을게요. 내일부터 절대 지각하지 않을게요. 이 전체 문장은 긍정이잖아요. 근데 문장 안에 지각하지 않을게 지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각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거 안 할게요를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일부터 지각하지 않을게요를 내일부터 지각할게요 이 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로서 나를 칭찬해야 돼. 너는 자신감이 넘치고 너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너에게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어. 너는 원한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해. 자, 이렇게 자기 긍정 대화를 계속해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라는 그 말 자체를 내 사진에 없애버려야 돼. 자, 원망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덕분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나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덕분에, 그 피해를 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5번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용서의 법칙을 이제 사용해야 되죠. 용서. 모든 사람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자, 3번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죄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면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너 어릴 때 나보다 키 작았잖아. 싸움 못했잖아. 너 어릴 때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어릴 때 너 맨날 코 올리고 맨날 빙신같이 애들한테 얻어맞고 다녔잖아. 이렇게 이제 그 과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의 그 내가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막 드러내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직면해야 될까요? 직면하고 정색을 하면 거부를 해야 되죠. 그래, 내가 어릴 때 키가 작았어, 너보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보다 크잖아.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려면은 난 너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잘라야 되죠. 그래, 어릴 때 코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릴 때 한두 번 정도는 싸움질을 할 수 있고 또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릴 때 문제잖아. 왜 어릴 때 문제를 가지고 너 지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려면은 두 번 다시 난 너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직면을 하는 거야, 직면. 이거는 이제 정색을 하고 해야 돼, 정색.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싸움 박질을 이제 할 수도 있죠. 이제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했던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야. 그 감정 떨쳐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내가 그 자리를 모면하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겠는데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내가 대응을 못했던 그 하나의 문제가 몇 날 며칠을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내 무의식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아 개념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역시 나는 얻어맞는 A였지. 역시 나는 키가 작았지. 난 못났지. 난 어릴 때도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면은 정면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직면해야 돼, 직면.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누가 선생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 있었나요? 어릴 때? 아니,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근간에서 없는 것 같은데. 근간이 없죠. 선생님 워낙 모범적이 너무 훌륭했어, 그렇죠? 근간에는 어, 우리 그 강구성 원장님은 어때요? 뭐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옛날 일을 가지고 선생님 힘들게 하는 사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어도 현재로 또뭐또 이렇게 자기 식대로 막 얘기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으로. 그럼 이제 정면을 직면해야 돼. 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 4번입니다. 4번.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 비판을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만 나 또한 자,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 비판 쪽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비부를 금지한다. 비비불이 뭐냐면 첫 번째 비는 비난 비판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난 비판. 두 번째 비는 비교. 남들 비교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불은 뭐냐면 불평 불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자, 비비불을 내 입에서 없애라. 자, 비난 비판 똑가스 같은 겁니다. 비교하는 말, 자, 마음에 똑같습니다. 불평 불만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올려드리는 주는 말을 해요. 올려주는. 자,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칭격기. 칭격기가 뭐냐면 칭찬, 격려, 기대의 말이라고 이제 하죠. 칭격기. 이 칭격기를 올려주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대한다 이 말이죠. 자,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미래의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기대를 해주는 거죠. 비비불과 칭격기를 실천하면은 뭐 아주 이거 최상이죠. 그런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용서의 법칙을 사용한다. 용서. 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용서. 예,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내 머리의 주인은 누구이죠?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죠. 내가 내 머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떨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떨쳐버려야만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용서는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용서를 해야 될 세 명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부모 자격증이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한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부모가 실수하는 대표적인 것은 억압과 강박이라는 거예요. 억압은 뭐냐면은 하지마, 그만둬 와 같은 윽박지르는 말과 함께 금지시하는 말. 금지시하는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이제 좀 억눌렸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걸 좀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풀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목장에서 젖소를 키우는 것처럼 좀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를 풀어놓고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도와야 되는데, 부모가 막 억압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막 올라가지 마, 그만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지 마, 그만둬 같은 빡치는 말 이런 걸 많이 하고, 이제 좀 심하게는 이제 아기들 앞에서 부모가 부부 싸움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보는 앞에서 막 엄마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술 주정을 벌이거나 뭐 또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기는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겠죠. 그런 것도 상처지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어릴 때 이혼을 했을 때 아기가 받는 상처는 엄청 크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억압적인 게 있습니다. 그다음 강박은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죠. 원래 이제 누구나 이제 어릴 때는 뭐 1살, 2살 배변 관리를 못하는 그 단계까지는 누구나 부모가 완전한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데, 문제는 배변 관리를 하는 그 시점부터 조건적인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마치 가치의 조건화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가치를 따를 때는 사랑을 주고, 부모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질함을 하는 거죠. 상벌 체계에 의해서 상벌 체계. 그러니까 부모의 맞는 행동을 하면은 상을 주고, 부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벌을 주는 이 상벌 체계에 의해서 부모의 가치가 조건화된다는 거죠. 자, 이 가치가 조건화되는 과정에서 아기는 부모 눈치를 보게 되겠죠.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줘. 그러면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의 가치를 잘 따라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철이 든 행동을 하겠죠. 이른바 철이 든 어른 아기가 되는 거죠. 어른 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유 어린이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우리한테 상처를 줍니다. 억압과 강박으로. 그래서 막 애정 결핍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부모를 용서해야죠. 부모도 인간이고 부모도 상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도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자, 그런 상처 주는 어떤 부모님, 우리 앞에서 부부 싸움을 했던 그 부모님이나 윽박지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그 부모님이나 어쨌든 그 부모의 모든 걸 일단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친구, 지인들 뭐 참 많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분노나 억울한 마음이나 배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나 같은 거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것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제 무가치한 존재로 내려 누른단 말이죠. 이른바 무가치감이 커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과제로 낼 거예요. 과제.
자, 세 사람 대상으로, 이런 부모님을 대상으로, 또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대상으로 용서의 편지를 써줘야 돼요. 용서의 편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편지 속에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낭독하고 편지를 불살라 버리는 편지 화행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편지 화행식은 다음 주에 오면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죠. 편지를 용서 편지 써가지고 오시고, 그걸 앞에서 낭독을 하시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화행식을 하면 여기서 하는 걸로 할 수 있겠죠? 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제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빈 의자 기법. 우리가 이제 자기 긍정 대화를 할 때도 빈 의자 기법 많이 사용하잖아요. 반대편 앉아 있는 나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처럼, 자, 반대편 의자에 부모님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 부모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5살 때 어머니 아버지 부부싸움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어렸는데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외롭게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 뭐 큰 느낌은 없지만 어릴 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미운 존재였는데, 자,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제가 용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도 인간이고, 엄마 아빠도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싸움을 했을까.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저도 결혼을 해보고 애들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용서해드리니까 엄마 아빠도 그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 놓고 말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도 한명에서 앉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야, 누구야? 난 지금 2024년도에 나이가 몇 살인 누구야? 근데 어릴 때 너가 내 돈 빌려가지고 지금도 안 갖고 있잖아. 네가 93년도에 그때 2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2천만 원이 지금 이자가 불어났으면 얼마나 됐을까? 엄청난 돈이 되었을 텐데. 네, 어쨌든 돈을 갚지 못하는 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을 갚지 못하겠니? 또 돈을 갚지 못하는 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용서해주고 나도 마음에서 떨쳐버릴 거니까 너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제는 돈 갚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앉혀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뭐 몇 살의 누구야. 자, 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도 안 하고 막 술 먹고 친구들이랑 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냐? 내가 지금 2024년에 나이가 이게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너 같은 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고3이라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너는 고3을 왜 그렇게 미행청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자랐는지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힌다. 그때 네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 잡고 공부했다면은 아마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연대 고대는 들어갔을 텐데, 그럼 네 삶도 엄청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니? 그렇지만 지금은 널 용서해준다. 근데 그때 그 경험도 큰 나쁜 건 아니었어. 뭐 고3 때 그때 네가 방황했던 그 덕분에 그래도 대학 이후에는 열심히 생활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오히려 일하면서 또 대학원도 들어가고 지금 박사학위까지 따고, 늦깎이 공부를 한 힘은 어쩌면은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너 덕분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점도 또 인생에 뭐 감사할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제는 너를 이제 용서를 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널 용서해 주니까 자, 그 모든 마음을 풀고 오로지 미래를 위한
사랑과 희망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 쓰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자, 그렇게 합니다.